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왕 형님의 사연. 두둥. 부재중 전화. 소리샘으로 연결되죠. 삐 소리가 나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삐. 야, 부재중 전화. 오싹하죠? 지금 벌써부터? 부재중 전화 집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전화했던 횟수에 대해서. 글쎄요, 바로 지금 통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받기로 한 상태였다면 받을 때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한 횟수가 그런 상황이면 한 그래도 10번은 하지 않을까요? 징그러.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한이랑 뭘 어디에서 만나갖고 지금 빨리 이걸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받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면 뭐 그럴 때면은 받을 때까지는 하는 거죠. 10번은 좀 징그러. 10번은 좀 그래요. 우리 이한 씨는 저도 뭐 여자친구한테 나한테는 여자친구한테라고 안 했잖아. 그런 경우면은 2번이면 많지. 약간 개방형이세요? 갑자기 또 아, 개방형이냐. 그러니까 약간 방목형? 이렇게 딱 가두리 쳐놓고 딱 이렇게 던져놓는 편이세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연락의 횟수로 정해지지 않는다. 카톡의 횟수로 정해지죠. 일리 있습니다. 형님. 무조건이에요. 네. 인스타 좋아요와 비례합니다. 네. 만약에 자신의 경험 중에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 밤에. 뭐 늦은 시간도 아니야. 한 8시부터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그래 도착하면은 연락해 하고 딱 끊었는데 문득 이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럴 때 최고 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럼 뭐 많아봤자 2번인 거죠. 뭐 다른 생각 안 드세요? 다른 생각 할 게 뭐 있어요? 얘가 나 말고 혹시 나한테 거짓말하고 혹시 뭐 이런 거? 저는 뭐 거짓말에 관대합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와, 이건 자신감인데요?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존중이죠. 자신감 혹은 존중. 자신감 혹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이한 씨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저는 100번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술 먹고 연락하겠다고 난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된 적이 한 번 있어. 그때 제가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좀 징그럽다. 내가 39번까지는 내가 좀 이해하는데 40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숫자의 카운팅에 그 머릿속에 강강박강이 생겨서 40번은 맞춰야지 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나를 못 참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분을 못 이겨서 무언가를 하진 않는다인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근데 그 대상이 그렇게 해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달린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전화를 40번을 하면 안 떠나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할 걸 그랬네. 그렇죠. 그때 하셨어야죠. 저희가 그러면은 한번 부재중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재중 전화입니다. 휴대폰은커녕 삐삐도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집에는 유선 전화기가 필수였던 때죠. 저희 집은 작은 테이프를 넣으면 그곳에 음성을 녹음해주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지금과 같은 봄이었어요. 저희는 2층짜리 주택에 살았었는데 매우 큰 목련나무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봄이면 바닥에 떨어진 목련잎으로 엄마와 풍선을 불며 놀곤 했어요. 아빠는 해외 파견을 오래 나가 계셨기에 사실 전 어릴 적 아빠와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엄마와 마당에서 계집도 만들어보고 유적지와 바다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꽃피는 봄이면 집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이나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먹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주절주절 엄마와의 추억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 정도로 엄마와 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한 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급히 집에 저를 혼자 두고 나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어린 저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영 걱정되셨는지 엄마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 열어주지도 말고 마당에 나가지도 말고 오늘 하루만 거실에서 놀고 있으라 하셨죠.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전 이내 심심해졌습니다. 엄마가 연결해주고 간 슈퍼컴보이 게임도 금세 질렸죠. 한참 거실에서 뒹굴뒹굴하다 결국 전 마당에 나가서 놀기로 했어요. 우리 집 울타리 아니니까 마당까지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어제만 해도 몽우리 졌던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저는 목련나무 아래 앉아 흙놀이를 한참 하고 놀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촉감놀이하고 노는 게 전 훨씬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거든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큰 그림자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새처럼 움직임이 빠른 게 아니라 이 그림자는 느릿느릿 저는 뭐지? 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활짝 핀 목련만 흐드러지게 피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득 전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알아챘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놀던 장난감들을 정리했어요. 노느라고 팠던 땅을 메꾸고 손바닥으로 팡팡 치며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큰 그림자가 또다시 머리 위를 왔다 갔다. 저는 휙! 다시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욕실로 들어가 흙 묻은 손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엄마인가 싶어 손도 닦다 말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새 전화벨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달칵 소리와 함께 전화 녹음기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뭔가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듯한 잡음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가 동생 그만 보고 어서 와 밥 먹어. 탈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자상하게 누구를 부르는 여성의 음성이 생활 소음과 섞여서 귀에 박혔어요. 음질이 좋진 않았지만 저녁 식사 전 가족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수화기를 잘못 놨다고 생각했어요. 녹음은 한참 동안 돌아가더니 욕실에서 나온 제가 전화기에 가까이 다가가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뒤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왕만두를 사들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한참 흙을 만지고 놀아서 허기가 졌던 저는 허겁지겁 만두를 먹으며 엄마에게 방금 왔던 전화에 대해 말을 했죠. 아까 전화 왔었는데 손 닦느라 못 받았어. 그랬어? 엄마가 확인해 볼게. 천천히 먹어. 엄마는 저에게 물을 떠다 주신 후 전화기 앞으로 가 부재중 버튼을 누르셨어요. 남겨진 메시지가 한 개 있다는 안내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공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에 울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아들, 녹음이 제대로 안 됐나 봐. 누구라는 말은 없었어? 응, 그냥 자기들끼리 막 떠들었는데 준서가 밥 먹으라고 했어. 뭐? 누구? 준석이더러 밥 먹으랬어. 제 대답을 들은 엄마가 순간 정색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 엄마의 표정에 놀라 왕만두를 먹다 말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시는지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이나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마 하고 부르자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리셨죠. 곧 평상시 엄마 모습으로 돌아와 안심한 전 나머지 만두를 먹고 배부름에 일찍 잠들었어요. 그러다 잠결에 말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마당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엄마의 뒷모습에서 초조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준석이랬어요. 우리 주변에 준석이라는 이름 그 아이 하나잖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통화하는 엄마를 바라왔어요. 무거운 분위기가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죠. 그냥 뭔가 찜찜해. 아무래도 저 목련나무 벼 없애는 게 좋겠어요. 뭐? 안 돼. 나무 없애지 마. 제가 좋아하는 목련나무를 베어버린다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제 외침을 들은 엄마가 화들짝 놀라 뒤도시더니 다급히 여보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언제 일어났냐고 물으며 다가오는 엄마에게 저는 울고 불며 생떼를 피웠어요. 절대 저 나무를 베지 말라고요. 엄마는 알았다며 저를 겨우 달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제가 거실에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으려고 하면 부재중 녹음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제가 듣는 건 늘 한 가족의 대화였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화장실에 계실 때, 빨래 널러 옥상에 가셨을 때 등등 제가 거실에 혼자 있는 경우면 여지없이요. 대화는 꽤 화목해 보였습니다. 준석이라 불리는 아들은 서글서글해 보였고 엄마도 엄청 다정해 보였어요. 서로 장난치는 것도 어렴풋이 들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네 집이 이렇게 자꾸 수화기를 잘못 놓는 걸까 했지만요. 하지만 전화가 왔었다는 저의 말에 엄마가 녹음을 확인할 때면 늘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시장에 갈 때면 저를 꼭 데려가셨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깼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전화벨이 울리다 부재중 녹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저 집 또 전화 왔네 시큰둥하게 들으며 게임기에 게임팩을 꽂고 있었어요. 오늘도 즐거워 보이는 가족들의 대화는 이제 제법 친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목소리도 안 줄여?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호통 소리에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전화가 끊겼는지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들려온 그 호통치는 목소리, 분명 저희 할아버지 목소리였거든요. 순간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가 저 자는 사이에 집에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장을 보고 돌아온 엄마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엄마가 부재중 녹음은 이제 듣지도 않고 바로 삭제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안 한 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원이 아니라 다른 집에 계신다는 걸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쭈뼛거리다 결국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갑자기 식탁에 앉으시더니 엎드리셨어요.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괜히 얘기했다 싶었죠. 하지만 곧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알겠다며 엄마가 확인해 볼게 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신 뒤 얼마 후 저는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엄마에게 제안했어요. 엄마는 바로 찬성하셨고요. 저는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넓고 커다란 주택에서 살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죠.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없었고요.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참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또래 친구들을 사귀면서 적응할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봄마다 화려해지던 옛집에 대한 기억이 점차 옅어질 때쯤 엄마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불쑥 찾아온 엄마의 병만큼 절 놀라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병원 무균실에 계셔 아빠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빠는 한참이나 고민하시다 왜 저는 골수 검사가 의미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갓난아이 때 아빠와 재혼을 하신 거래요. 제 친엄마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목련나무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신 후 술을 거의 매일 드셨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술주정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하면 며느리인 엄마에게 폭언과 술 심부름을 시키곤 했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제 위로 형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의 이름은 준석이. 형은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착했대요. 절 너무 예뻐해서 몇 시간씩 옆에 앉아 가슴을 토닥여주고 분유도 먹이곤 했다면서 아빠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할아버지가 드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간 동안 할아버지가 형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구네 집 자식이면 심부름이겠거니 하고 술이나 담배를 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갔던 형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안 친엄마는 어린 피덩이인 절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크게 우울증이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그 당시 아빠 사정을 다 알게 된 직장 동료분께서 거의 반쯤 정신을 놓고 있던 아빠 대신 저를 돌봐줬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이렇게 저를 반듯하게 잘 키워주신 저희 엄마죠. 아빠는 사실 아직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긴 했지만요. 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성묘를 가지 않았는지 저는 이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심정을 저도 이해했고요. 제가 부재중 전화를 받았을 때마다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제가 혹 이 마음 아픈 사연을 알게 될까봐, 또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받게 될 충격 등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아빠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쁘니 친엄마도 내가 보고 싶어 목소리나마 들으러 온 게 아닐까라고요. 벚꽃이 만개하면 사진을 찍어 엄마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는 없지만 날 많이 아껴주었다던 형과 친어머니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네요. 진짜로. 저 이 사연 듣고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아이고. 뭐 할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또 뭐 할아버지 잘못은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당시 전화기의 녹음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선 넘는다.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좀 선 넘는 질문이었죠. 아직 어려가지고 이쪽 업계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저도 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담배와 술은 미성년자에게도 팔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요, 제 기억엔 8년도부터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진짜요? 네. 또 선 넘는 리액션 그거. 98년 아니겠구나. 한 93년? 요런 정도. 선 넘는 리액션과 선 넘는 그거 질문 뭐야? 이 어린 게 힘든 걸 알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사 후에 갑자기 부재중 전화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터가 옮겨졌기 때문에. 네? 터가 문제였다. 터가 문제가 아니라 목련나무에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목련나무 쪽에 계시는 거기를 못 떠나시는 거 아니었을까? 저는 이분 사연이 어느 정도 찐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항상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흔적. 그때 그 집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 그러니까 녹음됐던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흔적들이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할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것과 이 집이 기억하던, 혹은 이 집에서 머금었던, 말씀하셨던 거, 이 터가 기억하고 있는 전자기장에 대한 에너지가 여기에 계속 새어나왔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흔적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왕 형님과 우리 이한 씨가 생각하기에는 귀신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엄청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왠지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 혹은 이유가 없는 거 정도죠. 왜냐면은 지금 이한 님이 미국에 있는 스티브랑 딱히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할 이유가 없거나 영어를 못해서. 연락할 이유가 딱히 없거나, 혹은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뭐 저는 단순하게 이 이유 정도.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좀 복잡한 전화번호나 아날로그적인 부분, 아니면 이 데이터적인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걸 할 정도로 전화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흔적,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캐치해 나가는 게 고스트헌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귀신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귀신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새어나와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 이런 썰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 부재중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진행을 했더니 정말 즐겁네요. 오늘 두 분은 어떠셨나요? 아, 네. 또 이제 시원님이 진행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녹화 시간이 꽤 길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또. 이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는 관심이 없으니까 점사만 보고 끝내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오지랖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분들은 편집하기 힘들겠지만 시청자들은 여기서 이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녹화 촬영장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날씨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많이 나가실 텐데 늘 차 조심하시고 드라이브 하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읽어주는 사연 꼭 많이들 켜놓으시면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윤션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미스테리였거나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